노벨 평화상을 받은 중국의 인권운동가, 민주화운동가 류 사오보가요,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밖으로 병원으로 석방해놓고 끝내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하고 지난 목요일 밤에 죽었습니다. 자, 죽고 나니까 그 뒤처리가 더 웃긴데요. 극소수 부인과 몇 명의 친지만을 이렇게 참석하게 해서 선양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러서 화장을 한 다음에 곧바로 중국 당국은 15일 다롄 앞바다에서 유골함에 넣어서 류 사오보의 이 화장한 뼈가루를 서해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자, 류 사오보의 시신을 화장해서 바다에 버린 것은 결국 그의 묘지가 민주화 운동의 성지가 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지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고요. 중국 당국은 류 사오보가 옥중에서 쓴 원고나 친필 책 등도 그의 부인에게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요, 류 사오보의 죽음이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영문 단신으로 겨우 이렇게 전했을 뿐이고요. 일반 대중들은 잘 보지도 못했고 그의 이름이 들어가는 인터넷 댓글도 차단되어서 볼 수 없고 기사는 대중적인 기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이렇게 무방합니다. 노벨상 위원회는 그의 죽음은 중국 정부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인권 단체들은 그를 죽기 전에 해외로 출국시켜라 부인과 함께 요구를 했고, 또 여러 인권 단체에서 그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중국의 시진핑은 그걸 허락치 않았습니다. 그럼 시진핑은 도대체 중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는 걸까요? 중국은 근본적으로 동아시아가 자기들의 지배하는 어떤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로 이 질서가 형성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십 명의 중국의 학자들을 대상으로요, 한 싱가포르 교수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들은 조공체계와 화의, 즉 오랑캐와도 사이좋게 지내는 사상을 근간으로 한 전통적 중화 질서로는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존의 국제 규범과 질서에 중국의 특색을 더한 새로운 형태의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특히 동아시아 질서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문화, 제도, 행위 영역에서 중국의 어떤 가치를 한마디로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단계를 밟아가기 위한 어떤 단계마다 심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국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는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도 등급 질서가 필요하다. 즉 소국이 A등급, B등급처럼 그런 등급 질서가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동아시아만큼은 내 나와바리니까 중국이 주도해야 된다. 그래서 동아시아에 중국에 도전하는 미국이나 다른 초강대국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서해 앞바다에 미국 항공모함이 오는 것도 중국이 견제하고 한국의 사드도 견제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는 형제 관계가 돼야 된다. 이 중국과 주변국은 형식적으로는 주권 국가라는 평등한 관계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국력 차이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큰형님과 동생은 이렇게 서열적인 형제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 주변 국가들을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중국은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베트남, 한국, 일본 등과 영토 싸움부터 온갖 내정 간섭 행위를 중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 명자 사상에 근거한 왕도 정치를 외치는 중국이요, 등소평이 삼불이라고 했죠. 내정 불간섭, 비동맹, 남 앞에 나서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인데
이후에 중국이 이렇게 할 거냐?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가진 군사력과 경제력 이런 힘을 가지고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행동을 이웃에 이렇게 강요하게 되는 그런 나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온건한 왕도 정치를 추구한다지만은 이웃 나라도 다 국력의 차이로 서열 관계가 있는 거고, 그 서열에 굴복하지 않으면,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진핑이요, 지 스스로가 황제가 되려고 그러는지 중국은 일찌감치 이후에 후계자들을 정해놓고 경쟁을 시켜서 그 중에 더 나은 사람을 자기 지도자로 하는 겁니다. 자, 시진핑도 결국은 리커창과 또 다른 몇 사람과 경쟁을 통해서 후진타오가 최종적으로 주석으로 임명을 했지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지도자들, 강택민도 그랬고 전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지금 최근에 반부패를 내걸고 한마디로 장기 집권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중앙위원이 한 250명 되고, 공산당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정치국 위원이 한 20여 명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상무위원, 정치국 상무위원이 7명이 돼서 이 상무위원 7명이 사실상은 집단 지도 체제로 끌어가는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국가주석은 덩소평이 한 차례 연임하고, 상무위원은 7상 8하, 즉 67세가 되면 유임하고 68세는 퇴임한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지금 시진핑이 마오쩌둥 이후에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이렇게 부패 척결과 한마디로 중국의 강국화를 지향을 하면서 마오쩌둥의 유산을 무시하고 2022년에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올해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내년부터 시작될 임기에 국가주석으로 연임을 하고 난 다음에 22년에 한 번 더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강력한 자신으로의 권력 집중을 하면서 후계자들을 이렇게 지명하지 않고 미루면서 집권을 연장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매년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상무위원은 5명은 나이 제한으로 모두 물러나가야 되는데, 이 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상무위원 중 2명은 5년 뒤에, 즉 시진핑의 임기가 끝나는 22년에 한 명은 국가주석을 맡고 한 명은 총리를 맡는 거죠. 왜냐하면 7명이 통치하는데 7명 중에서 주석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진핑하고 리커창 현 주석과 총리 빼놓고는 5명이 새로 임명된 사람 중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후계 구도가 안개 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정치 그냥 국위원 정도일 때부터 상무위원으로 올려서 총리나 주석 후보로서 한 너댓 명을 경쟁시켜가는 이런 방식을 무시하고 시진핑이 정직한 인물로 하려고 저러는가, 안 그러면 일각에서는 집권 연장의 의도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시진핑이 포스트 시진핑으로 이렇게 손꼽아지던 승점 차이 중국 중경 시의 당 서기를 전격적으로 갈아서 자신의 측근 천민ը를 앉혔습니다. 이 귀주성 서기가 이 자리에 앉았죠. 중국의 중경은 베이징, 상하이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결국은 시진핑이 지금 자신이 황제로서의 일종의 이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관영 매체 CCTV는 시진핑을 거의 위에서 용비 어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요. 그 다음에 CCTV에 넣은
이 시진핑이 한마디로 부패하다고 지금 처벌을 한 저우융칸 전 상무위원은 죄를 뉘우치고 후회합니다 라는 말을 갖다가 하게끔 이렇게 공개했고요. 인민일보는 연일 강력한 핵심 지도력을 만들어야 된다, 중국을 다시 출발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오쩌둥, 모택동한테만 쓰던 영수라는 표현을 이제는 이 시진핑한테 붙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을 핵심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를 1인자라면서 모든 자료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택동의 이런 1인자라는 부분 때문에, 이 폐해 때문에 죽어서 임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덩소평은 그걸 갖다가 자기 사후에는 안 하려고 했고, 그래서 덩소평은 공개적으로는 모택동 사후 1인자였지만은 1인자로서 자기 위세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중국을 권력 분산을 했죠. 그리고 덩소평의 후계자 강택민은 그야말로 집단 지도 체제를 갖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주석도 임기를 10년으로 제한을 했고 5년이 끝나기 전에 후임 이렇게 주석을 할 사람을 이렇게 선발해서 그 사람을 키워가는 행태로 했고, 7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각자 이 자기의 영역을 나누어서 분산해서 통치하는 집단 지도 체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산당 18기 이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에서 한마디로 당을 끌고 가는, 중국을 끌고 가는 이 최종 서열에 있는 핵심들을 다시 뽑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 205명과 후보위원 171명을 선출하고, 후보위원 중에서 중앙위원이 보결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중앙정치국 위원 25명을 뽑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무위원 7명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매우 이렇게 의미가 있는 중국의 지도력, 지배력을 누구한테 갖고 갈 거냐 하는 결정을 하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시진핑이 지금 역대 자신의 선배 주석과는 다르게 한마디로 자기가 점점 권력을 강화해서 황제가 되려고 하는데요. 시진핑 스스로도요, 이 호금도, 즉 후진타오와 강택민, 장점인 사이의 권력 투쟁에서 양측에서 모두 수용 가능한 인물로 2008년부터 부주석이 되어서 그로부터 이 4년 뒤에 이 주석의 자리에 올라 앉은 겁니다. 근데 주석이 되고 나서 그는 이 자신의 라이벌 4명을 다 제거했는데, 보시라이, 저우융캉, 그 다음에 랑지화, 그 다음에 시자이허우, 이런 사람들을 사망하거나 무기징역을 들어서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자기가 1인자, 자기한테 철저하게 복종하는 2인자로서 리커창, 하지만 리커창의 이 경제적인 독자 영역은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민일보가 공개적으로 리커창 총리를 비판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결국은 시진핑은 자신이 살아서 지금 중국의 황제가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지금 부패 척결을 주도하고 있는 똘마니 왕치산을 지금 상무위원회에 남겨서 자신이 지속적으로 주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같은 이 원로들이 지금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폭주해서 다른 공산당 원로들을, 또 공산당의 당 기구 책임자들을 불러서 이전 시진핑의 계획을 막으려고도 하고 있다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시진핑을 마치 한국은 대단한 듯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류 사오보가 죽은 데 대해서 성명 하나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할 때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약속한 대로 그의 방한 반대 시위와 사드를 이렇게 압력을 넣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하는 시진핑에 대해서 중국 대사관 포위 시위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진짜로 할 겁니다. 우리 한국이 이런 이 정근대적인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중국의 지도자를 두고 있다는 것은 큰 불행이고요. 이 중국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국의 남북 간의 문제, 북한의 핵개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